아침에 눈을 떠 휴대폰을 켜면 어제 봤던 영상과 비슷한 내용들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클릭하거나 검색하지 않아도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보고 싶을 만한 것들이 줄지어 나타나죠. 쇼핑 앱을 열면 며칠 전 봤던 상품과 비슷한 추천들이 쏟아지고, 음악 앱은 제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뉴스 피드는 제 생각과 비슷한 의견들로 가득 채워지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란 대체 무엇이고, 언제부터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알고리즘이 정리해 놓은 선택지 안에서만 고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알고리즘. 이 단어만 들으면 복잡한 수식과 컴퓨터 코드가 떠오르지만 그 본질은 훨씬 단순합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을 끓이고 원두를 갈고 필터에 담아 천천히 붓는 이 모든 과정이 알고리즘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새 정거장 가서 4번 출구로 나가는 것, 이 또한 알고리즘입니다. 요리 레시피, 옷을 개는 방법, 물건을 정리하는 규칙, 이 모든 것이 알고리즘인 셈이죠. 즉, 알고리즘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해진 절차일 뿐입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이미 알고리즘을 사용해 왔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로 기록된 알고리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는 방정식을 푸는 체계적인 방법을 책으로 남겼는데, 흥미롭게도 알고리즘이란 단어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상인들은 복잡한 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장부 작성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일종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역시 정해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 등의 단계를 거쳐 누가 먼저 시험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를 가려낼지 명확한 규칙이 있었죠. 이처럼 알고리즘은 인간이 세상을 정리하고 질서를 만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방식입니다. 다만 그때는 사람이 직접 그 순서를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20세기 컴퓨터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계산해야 할 일을 컴퓨터는 단 1초 만에 해냈고, 수천 개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거나 수만 개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일, 복잡한 조건을 따져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일, 모두 알고리즘이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지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24시간 쉬지 않고 같은 규칙을 반복했습니다. 인간은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컴퓨터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알고리즘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넘어 우리 대신 선택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편리함입니다. 수천 권의 책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는 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알고리즘은 몇 초 만에 후보를 보여줍니다. 둘째, 시간 절약입니다.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은 부족하기에 알고리즘은 중요한 것만 골라줍니다. 셋째, 혼란 감소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하기 어렵기에 알고리즘은 선택의 폭을 좁혀줍니다. 즉, 알고리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정리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조금씩 알고리즘에 맡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가 같은 TV 채널을 보고 같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것을 보여줘도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만 수백만 개, 쏟아지는 기사는 수만 건, 출시되는 상품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이제 모두에게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건 불가능해졌고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친절한 제안이었고 실제로 매우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의 선택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무엇을 보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판단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클릭입니다.
어떤 영상을 눌렀는지,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어떤 상품을 봤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청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는지, 중간에 나갔는지, 다시 돌려봤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을 남겼는지, 공유했는지 등을 확인하죠. 알고리즘은 이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패턴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끝까지 보는구나. 그렇다면 비슷한 것을 더 보여주자.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맞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인 행동을 반복시키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조차 데이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멈춘 그 순간,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잠깐 머뭇거린 그 시간, 클릭하려다 마우스를 뗀 그 망설임까지도 알고리즘은 읽어냅니다. 어떤 장면에서 다시 돌려봤는지, 어떤 부분에서 소리를 키웠는지, 심지어 화면을 얼마나 가까이서 봤는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건 별로야 라고 생각하며 넘긴 영상도 사실은 3초간 화면에 머물렀다면 알고리즘은 그것을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매 순간 알고리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그 신호를 바탕으로 다음에 보여줄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스스로 생각할까요? 우리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목표를 향해 작동할 뿐입니다.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더 오래 머물게 하라는 목표를 부여받고, 쇼핑 앱의 알고리즘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보여주라는 목표를 받습니다. 알고리즘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알고리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설계자의 의도는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습관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책방에 가서 이 책 저 책 뒤적이며 고르는 재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당신이 좋아할 책이라는 목록이 먼저 떠오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만 고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를 듣다가 새로운 음악을 발견했지만,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 비슷한 리듬의 곡만 반복해서 듣습니다. 예전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의 글도 읽었지만, 지금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만 피드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점점 예상 가능한 것만 보게 되고, 편안한 것만 듣게 되고, 익숙한 생각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편리함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만 보게 되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투명한 거품 안에 갇혀 바깥 세상은 보이지 않고 거품 안의 세계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생각과 맞는 의견,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가득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안에 오래 머물수록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만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접하지 못하면 세상이 실제보다 단순해 보이고, 복잡한 문제도 흑백 논리로 갈리며 나와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여기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동시에 우리의 세계를 점점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세계가 전부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플랫폼을 만든 기업일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클릭한 것은 우리이고, 시간을 쓴 것도 우리이며, 반응을 보인 것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보고 의도적으로 다른 의견을 읽고 새로운 것을 탐색한다면 알고리즘도 그에 맞춰 변합니다. 결국 이것은 기술의 문제이자 사회의 선택이고, 무엇보다 개인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지만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알고리즘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검색 엔진도, 지도 앱도, 날씨 예보도 모두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알고리즘 없이 살아간다는 건 인터넷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식은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가 알고리즘이 골라준 것이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추천된 것 중에서 고른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추천 목록을 무시하고 직접 검색해보는 것,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일부러 찾아보는 것, 나와 다른 의견을 의도적으로 읽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알고리즘이 만든 거품을 깨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맡긴 선택을 대신 정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클릭한 것, 우리가 머문 곳, 우리가 반응한 순간들을 바탕으로 다음 선택지를 만들어줄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언제부터 선택을 맡기고 있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은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판단한 내 패턴일 뿐이라는 것, 피드에 뜨는 뉴스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본 것과 비슷한 것들일 뿐이라는 것,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이 세계가 실은 점점 좁아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알고리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무엇을 알고리즘에게 맡겼는가? 그 질문이 우리를 다시 선택의 주체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알고리즘보다 넓고 삶은 추천 목록보다 다양하며 당신의 선택은 아직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